나 간도로 떠난다고 말한다. 돌아와서 마금내에게 나주에 남아있는 논 20마지기를 사달라고 부탁하며 곧 만주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강주로 내려와서 주변 정리를 합니다. 이제 양만석이가 조선에 내려와서 지금 마금내에게 이제 와요. 자기가 간도로 간다는 이야기도 하고 장계동의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본인이 간도로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금내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 20자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라스트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양만석과 아들 순식이에 만나는 장면이 참 절절해요. 편지가. 15장 들어보십시다. 네. 양만석 아들 순식이와 해후. 양만석이 아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그 자신도 딱 한 번밖에 와보지 않았던 값비싼 요리집을 선택한 것은 아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저녁을 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라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순식이가 엇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원인이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책해왔다. 자신이 제대로 아비 노릇을 해왔더라면 순식이가 이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양만석은 아들 순식으로부터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니 광주를 떠나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탄에 젖어 실소를 삼켰다. 아들과 헤어진 양만석은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어둠 속을 무작정 걸었다. 그리고 순식에게 편지를 쓴다. 순식이 보아라. 애비는 광주를 떠난다. 이번에 떠나면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구나. 광주를 떠나면서 너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애비가 없는 동안 네 모친을 잘 보살펴라. 중략. 둘째, 너는 양씨 가문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집의 대를 이어주기를 바란다. 애비는 어쩔 수 없이 성은 양씨이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장씨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애비와는 상관없이 너만은 양씨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 그것으로라도 돌아가신 네 할머니와 이 애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너에게 뼈저린 충고를 하고 싶구나. 지금 이 애비의 이야기는 비록 고온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는 내 자신을 추스리는 데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와 고비가 있다. 기회가 왔는데도 붙잡지 못하고 놓친다거나 고비가 닥쳤는데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를 하고 만다. 기회가 왔을 때는 때를 놓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을 해야 하고 고비를 만났을 때는 최선을 다해 극복해내야 한다. 그러나 기회와 고비를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단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인지 고비인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회인지 고비인지 구별을 못하게 마련이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아니고 고비이다. 고비일 때는 항상 몸과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너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덕을 쌓기를 바란다. 덕을 베풀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게 지내거라. 양만석은 금성관에서 계동이 형과 다시 만나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 다음날 나주역으로 향하고 기차에 올라탔다. 서울역에 도착해보니 계동이 형의 아들 백석이가 자신의 곁으로 다가와서 화들짝 놀란다. 백석이 할머니인 마금내와 장계동이는 양만석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한다. 양만석과 조선에 그리고 백석이는 장춘행 기차에 오른다. 네, 여기서 사실은 그 아들한테 쓰는 이 편지가 야, 내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참 훈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 백석이가 몰래 타요, 기차에. 몰래 기차에 타서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짠 하고 나타나면서 나도
따라갈게요. 해서 결국은 본인의 꿈이 독립군이 되는 거였는데 그 만도로 가는 여정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금 타오르는 강에서 혹시 궁금한 것들 우리 소설가 선생님 오셨으니까요. 자유롭게 질의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잠깐 해주세요. 백석이가 보는 그 사회주의 신체라는 게 어떤 걸 책을 보고 막연하죠. 책만 믿고. 아 그냥 책인 거예요. 네. 아. 삼촌이 읽었던 책. 네. 몰래 읽고.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 책을 이렇게 기차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읽어도 만약 예를 들어 검문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면서 그걸 자유롭게 읽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 순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이런 걸 왜 보냐 이게 불온서적 그런 걸로 되지 않. 불온서적이 어떻게 압니까? 그냥 책문이 하면 알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거기서 하면은 대일 당했고 하면은 그건 이제 한 가지 필요 없는 것 생각해요. 일본 유학생들 당시 저 상황을 보면 공산주의라고 안 하고 사회주의 책을 읽거나 사회주의자는 다 허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독립운동하거나 뭐 민족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이 명칭으로 공산주의자란 말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공산주의라고만 안 하면 그랬다고. 근데 일본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쵸. 일본에서 사회주의가 굉장히 유행했던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안 되고 사회주의는 새로운 되고. 서적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으니까 그때. 일본은 지금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정당으로. 정당. 근데 우리나라는 사라진 지가 언젠데 지금도 왜 빨갱이야?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국 이념이 됐으니까. 국시 자체를 저기 이승만이 저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기로 했잖아. 꺼버렸잖아. 근데 왜 공산주의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역에. 지역에 이쪽 민족주의자들하고 그 저기 뭐야 아니 민족주의자들하고 그 저기 저 국군 쪽 사람들하고 싸운 그게 있잖아요. 지금도 죽이고 죽인 게 남아 있잖아요. 도끼 반행 뭐 그런 거. 그렇죠.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김신조가 넘어오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수 천안함 사건 이런 데 다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강에 쓴 글들이 다 불온이야.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허구를 전제로 해서 허구라고 생각을 증언이 있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니 왜 제가 그런 생각이냐면 김규리라는 그 김규리 한강이 걸 비판하고 나왔지. 그러니까 인터뷰한 걸 봤는데 좋은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결론이 뭐냐면 5.18이나 4.3이나 다 국가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못 산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령의 이거 이 사태도 엄청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이 그 밤중에 한 것이 정당화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근데 김규리 그 여자는 이런 것들이 다 이 밀란을 지나가게 잘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띄워주는 여자.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의 근현대 격변기 때 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끊임없고 두드러지고 그래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요. 3.1운동, 그다음에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때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죠. 또 한국 경제 6.25 전쟁 때도 많이 참여했고 4.19, 그다음에 광주 5.18 민주화, 대구 학생 세력 고등학교 예전에는 중학생들은 고등학생.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장 9장 별들의 전쟁이 별들의 행진인데 우리가 이번엔 주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 부분을 좀 다뤘지만 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생 세력들이 그 반전주의, 반전제, 반독재 운동에 선봉에 있어서 왜 앞장섰을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고 그 우리나라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민족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고. 근데 더
아니 끝났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득권은 그 저기 일제 강점기가 36년간이나 있었으니 그때 기득권은 아까 밀정이잖아요. 밀정이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패자 부활전으로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가 사회주의를 타도하면서 그놈한테 뭐 모리식으로 이렇게 때려잡으면서 공산당 하면은 친일파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때리면서 성장시키는 이게 지금 오늘의 태극 부대하고 연관 지으면서 이게 그 반 이상을 대통령이 다 헤쳐먹고 하는 그런 거라고 참 불행한 역사가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민들의 의식이 깨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런 메카시즘이 먹힌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좀 자각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근데 그놈은 역사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 역사가 지금 보면은 더 오래전 올라가면 이제 고려 시대까지 가버려요. 제가 이제 살아가신 분한테 좀 그러긴 하는데 그때도 그 평화롭게 중국하고 쌈박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 진취적인 책들 다 감추고 불지르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2인자로만 살려고 했던 그 노력의 흔적이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의 역사책을 우리 한반도 안에 우리 저기 단일민족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단일민족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는 것은 몇백 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 1000년, 2000년, 3000년 이상을 살았던 선조들의 땅과 그 민족은 다 흉노, 말갈, 거란 뭐 다 이 그 저기 단일민족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건 다 이게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인들에 의해서 한반도에 가둬놔야 일본이 침투하고 그런데 거꾸로 중국은 이제 동북공정으로 이렇게 이런 이런 역사 인식의 1단계가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놈을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처럼 한번 그 단두대에 다 보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그건 미국하고 관련이 있다. 미국이 한국을 단일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저들도 손해볼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놔야 저들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 친일파 그들이 대거 경찰로 들어갑니다. 그 편을 들어주면서 미국하고 연관되는 것이라고 보고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네, 저도 이제 그 황연필 그 한국사 그분 강사 이야기와 기독교의 우리나라가 그 흰 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황연필 그 한국사 강사랑 이 종교 쪽의 역사 공부하는 사람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물을 받은 그때 큰 여성이나 남자 지식인들이 그때는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잖아요.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면서 그동안의 미신이나 뭐 이러한 그런 민속 신앙을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서 사실은 하느님을 믿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일본의 그 세력들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얘네들은 약간 그 신사참배라든지 그렇게 해 가서 이 지금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세력과의 뭐랄까 대척점이 생기는데 그거를 전환할 수 있었던 게 사회주의의 타도인 거예요. 방공 타도가 결국은 니네 그래 하느님 믿게 해줄게. 대신 방공에 대해서 같이 외쳐주면 니네들이 하느님을 믿게 해줄 테니까 너네들은 빨갱이 척결에 앞장서라. 그래서 그게 그 친일 세력과 합의점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나라의 기독교의 문화 자체가 결국은 친일파와 또 일본 세력과 그 손을 잡게 된 자기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돈과 맞닥뜨려 가면서 그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된 거죠. 서로 반공 세력을 처단하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보면서 느낀 게 저기 작가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거를 9권까지 있을 때 처음에 7권이었지만 2권은 이제 광주항해 운동하고 농민운동이 1886년으로 배경으로 했던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는 가정인데요. 그 가장 극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희극을 올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저는 연출자로서 그 연극을 올렸을 때 가장 또는 뮤지컬 갈라쇼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뮤지컬이나 사실은 연극은 지금 그 사실은 영웅이라는 것도 아주 작은 해화동에서 작게 사실은 안중근 열사의 어떤 그 삶을 조명하면서 사실은 작은 연극단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이게 왜 그 소토나일드 작품도 우리 읍내도 1904년을 배경으로 하는 그 폴란드가 미국으로 오는 골든 러시에 맞춰서 이주해온 정착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탄생, 자녀의 결혼, 죽음이거든요. 3장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서의 한 극을 1막, 2막 또는 1막, 2막, 3막으로 구성을 한다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부분이 어딘가 궁금하거든요. 전 몇 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노비 세습제가 풀린 거. 노비 세습제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가 노비였으니까 그 많은 노비들이 한꺼번에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많은 노비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서 어떻게 먹고 살 방향을 찾아가는가. 첫째는 노비 세습제, 노비 해방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상당히 빨랐어요. 네. 유럽에 비해서. 이제 네. 미국이 1886년인가 노비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는 1886년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는 거예요. 유럽보다는 빨라요. 유럽은 나중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노비 해방이 됐거든요. 그 노비 세습제하고 두 번째는 농민운동이에요. 네네. 공산면 농민운동 사건. 여기 나주에 많은 농토들을 다 동척이나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일본 사람들이 이주로 왔잖아요. 이 소설에도 나오듯이 일본 농민들이 한 80명, 100명씩 이렇게 이주 초등학교 학생들 가서 반자이 하고 환영식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농토를 농민은 일본인들이 대거 점유를 하니까 그걸 되찾기 위한 또 소작 거부 운동하는 농민운동 사건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에요. 세 번째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한이라든가 뭉뚱그려진 한이 세습대에서 그 3대 웅보로부터 내려오면 3대째 이르러서 거의 폭발한 거예요. 광주에서. 네. 광주 학생 우리는 이제 기껏 해방이 됐는데 노비 해방이 됐는데 다시 일본 속국이 식민지가 됐거든. 다시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그 3대째 와서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이 세 개, 3막이에요. 결국 아주 중요한 모멘트가. 선생님은 이렇게 뮤지컬이나 희극, 연극으로 올리고 싶다는 제안을 그거 너무 방대해가지고 처음에 이 소설이 이제 7권까지 막 되니까 창비에서 이제 나왔는데 KBS에서 계약을 하자고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KBS 이걸 대하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장하고 계약을 했죠. 대하 드라마로 하고 계약금도 많이 받고. 네. 그러면 통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출진이 이거 굉장히 심현우라고 광고 우리 후배 색깔 후배인데 심현우가 KBS에서 중요한 드라마를 다 만들었어요 그때. 네네네. 지금은 그 뒤로는 지금은 양누군가 우리보다 훨씬 후배인데 거기도. 근데 심현우가 다 했거든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이제 서둘러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너무 방대해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MBC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특집 드라마로 만들겠다 그래서 MBC하고 계약을 했는데 너무 방대해서 이것은 그 무대에 올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연결시키면 네네.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네네.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방대해서 저는 꿈도 꾸지 못했죠. 예. 저기 그 구군이니까 이렇게 오탈자라든지 문맥상 많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180페이지 보면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그 하단쯤에 순식은 거침없이 아버지를 공격했다. 그다음에 양만색은 아버지의 공격에 할 말을 잊은 채 잠시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던 여기 양만색은 아버지의 공격 이게 좀 이렇게 아무튼 오탈자가 많고 여러 군데 있어 그래서 재판을 하면은 지난번에 매판을 할 때 출판사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손볼 때 있으면 손보라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칠 때가. 그걸 어떻게 이제 출판사로 하면 모아서 나중에 개정판이나 등급판 그래 내주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못 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저 문학관에서 타오르는강 독서클럽을 만들어서 쭉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 교수한테 체크를 해주라.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읽으니까 그걸 집약을 해서 나를 주라. 그러면 내가 출판사에서 이야기해서 다음에 출판할 때는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탈자가 많이 있고 또 내용도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택촌을 빠뜨린 점이 영 아깝거든요. 택촌이 영산포의 구도심의 중심지가 택촌이잖아요. 근데 그걸 빠뜨려 먹은 거 이런 거 몇 개가 지금 또 이제 어떤 공간의 이야기라든가 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잘못 기재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나중에 한번 전부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완가를 할 때 완결을 지으려고 그런 지적을 내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제가 쓰게 된 게 처음에는 7권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7권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노비 문제로 거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박경림 선생님이 조대 강연을 왔어요. 살아계실 때. 지금은 그때 이제 나 등단 막 내가 74년도에 소설로 등단을 했는데 그래서 막 이제 병아리 얘기 시작하는데 가서 인사를 하면서 저 광주 소설 쓰는 누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차 한잔 하면서 혹시 자료 구할 수 있는가 부탁을 좀 하자고 그래. 무슨 뭡니까?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을 꼭 쓰고 싶은데 박경림 의원님이 자료 좀 구해달라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 자료 있으면 제가 쓰겠습니다. 한번 구해보면 오자. 그러고 와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에 시 한 편도 없고 에세이 한 편도 없어요. 최금동이라고 하는 전남대학교 졸업생이 쓴 이름 없는 별들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각이 완전히 소요사 시각이에요. 대목. 그냥 소란스러운 그리고 그 머리끄댕이 잡아다니는 거 그것에 중점.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 포인트를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통 없어요. 아무 단편 소설 하나도 시 한 편도 없어. 그래서는 저도 이제 뭐 더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장제성의 서운을 내리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제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관계된 자료는 서울 한양대학교 교수가 쓴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교수가 쓴 여기 출신인가 봐. 광주 소요사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광주 소요사 이제 일제 시각으로 본 거예요. 광주 소요사 그러니까. 그래서 읽어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소요라고요. 네, 던져버리고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이제 그 양성화된 다음에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자료를 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 9권을 썼는데 이건 8권 9권에 나온 광주의 거리 이름과 식당 이름과 또 인물들 이름이 거의 100%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믿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를 그 이사로 초빙했어요. 나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다 그 선조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걸로 이사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저를 이사로 강연하러 거기 여러 번 강연을 했어요. 모든 거 사실 중심으로 썼거든요. 약간 이제 소설적 그 픽션은 가미를 했지만 거의가 다 사실인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1920년대 후반의 광주 이야기는 없어요. 네. 이보다 더 완벽한. 그래서 제가 그 하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 너무 강해버리면 소설적 작품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너무나 사실이 강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픽션을 너무 많이 가미해버리면 이건 또 사실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팩션이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팩션이 돼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소설적 미학을 살리면서 작품으로 완성할까 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 그대로 두고 몇 개의 사건들, 여기서 연애 사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만 약간 만들었는데 이 광주 학생,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끈이 잡아다니는 그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성진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선배들한테 쫙 한 번이 강의를 듣고 사회주의 강의를 충분히 사회주의로 완전히 체득화했어요. 예, 완전히 그랬고. 그 시대 그 사회주의 사상이 그렇죠. 많은 애 있었던 예, 거지. 그리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광주 고고생들 뒤에는 광주 청년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광주 청년회가 엄청난 사회주의 사상을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끊임없이 조언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수집을 하고, 되도록이면 역사에 충실하자.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데, 단 소설 미학으로 이걸 승화시켜 보는데 또 신경을 쓰자 해서 만들었는데, 전무, 그러니까 저는 5.18 정신도 이건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앞으로 근데 아직 5.18만 강조를 하지,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 역사가 갈수록 오히려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에 더 조명이 저는 비춰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래 이제 그 1919년대 이제 그 소련에서 공산주의 선언도 하고 이제 레닌주의가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1917년.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아시아를 통해서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지식인 그룹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고 지식인들도 대주류가 사회주의자 때 대세였죠. 네. 근데 일본이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하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 민족 안에서 갈등 유발 요인으로 그 사회주의를 이제 그 불법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거기에서 이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갈등이 이제 돼서 결국은 뭐 신간에도 그렇죠. 신간에가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서로 우리 민족 간의 갈등을 부추긴 어떤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있지만 그게 신간회가 참 네.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신간의 정신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말씀 끝나셨어요? 네네. 네. 군우회,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는 학생 운동을 하진 않았으니까. 근우회. 여성들의 그게 네. 지금도 있나요? 지금 이제 없어졌겠죠. 지금 없어요. 네. 독서에 그러니까 난 민우회는 들었거든. 민우회는 들은 것 같아. 민회는 지금 있는 조직. 지금 현재 지금 여성 있는데. 조직. 여성 조직. 지금 여성 조직 현재 여성 단체 하나. 그러니까 그거 근우회 말고 근우회하고 평우회 옛날 조직은.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그 사회주의를 불법화함으로써 이제 그게 그 어떤 가장 큰 이제 불행한 사태가 어떻게 보면 4.3도 있었고 그 정점에가 6.25가 있었고 결국 우리 민족 간의 갈등 어떤 전제 상황까지 지금까지 어떤 이념적인 갈등 요인의 뿌리가 결국은 그 사회주의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뭐 이념적인 그런 건데 그것을 불법화함으로써 우리 간의 갈등 요인을 씨앗을 심은 거죠. 실은 뭐 그렇다고 봐요. 유럽도 사회주의당 있잖아요. 네. 그냥 인정해 줘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급한 상황이 이제. 근데 지금 그 사회주의의 반공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장 지금의 화두가 되는 거는 동성애 연애잖아요. 갈수록 지금 인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그 다양성,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도 결국은 다양성을 다 인정해줘야 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닐까. 지금 사회주의를 인정하면 안 되죠. 왜냐면 국시가 공산주의, 반공이 국시가 되는. 근데 저는 사회주의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보이지 않게 서울에서 저는 30년을 넘게 살면서요 계급이 존재해요. 사람들이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강남 살아요? 강북 살아요? 지금은 화두가 강남 3구에 살아요? 강남 3구에 살지 않아요로 나눠져요. 저는 그게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네. 지금은 네네. 지금은 그냥 강남 3구에 살면 그냥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그러한 그 부르주아가 되는 거고요. 강남 3구에 살지 않으면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어린 고등학생 애들조차도 사실은 강남 3구에 살면 그냥 다 패스권이 되는 거죠. 패싱을 다 해줘요. 애들 사이에서. 나는 그래서 서울이 참 나는 위험하다고 봐요. 네, 저도 서울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는 그러지 않잖아.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서울 위험해.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지금 그런 갈등이 엄청 심해요, 사실은. 아들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거든요. 윤석열이 같은 아파트에 같이 운동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 생각이에요. 정치적인 사상. 나는 완전히 프로레타리아 정신으로 포장돼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들하고 만나면 싸움해요 지금도. 네. 이념 전쟁. 네, 이념 전쟁. 왜 나는 안 닮고 어디서? 그렇게 강남에 살면서부터 이상하게 강남만 가고 그래. 강남에 살면서. 전라도 사람도 며느리도 그렇게 되고 손자놈도 그렇게 돼버리고 손녀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다 대학 세브란스 의대를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탈춤반이었거든요. 아주 고무신 신고 다니고 데모에다가 늘 끌려다니고 원래 일 휴학시켜버렸거든 내가. 데모 못하게. 이하늘이 상여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의사가 된 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본가가 돼. 완전히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크로비스타 하면서 이사 가면서부터 완전히 그런 사람들만 어울린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교회만 다니는 거고 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어요. 아니 저는 지금 현재 나이가 85세인데 제 친구의 윤석열을 찍어보러. 그러다 윤석열하고 인사도 오지 말아라 내가. 정강훈이한테 이해를 못해. 정강훈이 스폰을 해줘보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너무나도 세상이 이상하고. 맞아요. 제 친구의 어머니가 지금 85세신데 최근에 제 친구가 집들이를 했어요. 제가 좀 저녁 때 모임을 갔는데 엄마가 안 가셨더라고. 낮에 좀 도와주시고. 근데 그 어머니 말씀이 저 충격적이었어요. 강북에 마포에 살거든요. 제 친구가. 그런데 뭐 작은 아파트도 아니고 큰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 저한테 첫 마디가 거지 동네로 이사를 와서 자기가 땅에 발도 딛기가 싫었대요. 어머니가 부산 분이신데 강남 압구정동에만 살고 계세요. 현대아파트 사시니까. 근데 딸이 강북에 와서 집들이를 했는데 얘도 남편 인사거든요. 집들이를 했는데 강남 아니라고? 땅을 받고 싶지가 않대요. 강남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거지들이 득실득실 거려서 슈퍼도 가기가 싫다고. 80 중반 할머니가. 부산 사람도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와. 그거는 좀 그런 사고를 일반적이지 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동묘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중고 팔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지들이. 하와이의 거지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데 서울에서 그 확산되고 있어요. 확산 네네. 세력들이. 네, 세력들이 그게 아주 문제예요. 확산되고 세력들도 커지고 네.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진짜 작가님이 정말 제대로 맥을 짚어주신 게 서울이 지금 심각한 서울이 거예요. 앞으로 더 여론조사 해보면 더 빈익빈부. 완전히 변하잖아요. 서울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구식 변화가 엄청나게 진화되고 있어요. 서울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은 타오르는 강보는 우리 문수태 선생님 모시고 또 오늘 이렇게 좀 즐거운 토론이 되셨죠? 네.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오늘 그래도 처음으로 오신 우리 구성애님이 좀 소감 발표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사이에 좀 써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모아놔서요. 1권부터 해서 그거를 다 텍스트로 해서 시청각 볼 때 제가 발행록 그런 식으로 문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 부씩 드릴게요. 네. 나도 너무나 고생을 했어. 드리려고 좋았습니다. 네, 손성애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처음인데 사실은 저 아직 책을 너무 죄송스럽지만 아직 못 읽어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3번씩 읽으시고 계셔요. 이제 오늘 소설가님을 일단은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광주를 사실은 모르고 전라도를 사실은 몰라요. 근데 제가 1970년생이고 네. TV로만 이렇게 광주 사건을 이렇게 그때 한번 본 적이 있고 사실은 이게 제가 나주에 이제 온 지가 이제 6년 됐지만 사실 나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책을 광주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학생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도 한 편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이거 너무 안타깝다. 사실 저도 그 영상강을 보면서 영상강이 너무 아름답다고 저도 이제 자꾸 느끼고 있거든요. 참 생각이 많은 영상강인데 제가 이제 소설을 이제 짧게 이렇게 압축된 글을 잠깐 보긴 했어요. 네. 이런 운동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알게 되는 이렇게 시간이 되었고, 계속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 모임에 끼어서 저를 불러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나중에 네네. 제가 문순태 선생님 보면서 제가 롤 모델이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작년에도 타오르는 영상 강의로 또 시집도 내시고 홍어도 내셨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 주변에 저희 부모님을 보시거나 또 주변에 다른 분들을 보시면 가장 치매를 예방하는 거는 내 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가능하면 전화번호도 빅스비를 쓰지 말고 벅스비를 쓰지 말고 내 머리를 통해서 자꾸 두뇌 활동을 해주는 게 가장 뭐랄까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순태 선생님이 이 기억력도 총총하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 그 현안은 결국은 독서의 힘이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부분이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 문순태 선생님처럼 내가 살아있게 또 하시려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독서 낭독 아카데미는 오셔야 여러분들이 이 나주 지역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삶의 이유를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톡방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관계로 다음 달에는 그 타강 시청각 비디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해서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이번에 돈 들여서 싹 붙여놨어요. DVD까지 다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3월 달에 또 참석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그 이상준 교수님께서 쏘는 걸로 남편고등에서 쏘는 해서 1층에 우리 영산나루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 다 주문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식사 메뉴하고 피자하고 뭐 돈가스 메뉴 선택해 주시면 여기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1층에서. 네, 1층에서. 스폰해 주신 남평 도서관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상 해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앞으로도 잘 하시라고. 머리를 도서관장님이 이상준 교수님 강사비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준 교수님한테 저기 강사비로 그랬는데 이상준 교수님이 쏜 거예요. 쏘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1층으로 저기 내려가지고 이거 다 써서 주셔야 돼요. 저희